오늘은 유럽 역사의 한 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100년 전쟁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진 이 지루하고도 치열했던 전쟁. 과연 평화를 향한 시도들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그런데 이 3번의 평화 조약이 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런던, 브레티니, 그리고 트루아 조약을 중심으로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전쟁의 본질과 평화의 한계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가장 극적이고도 야심찼던 시도, 바로 1420년의 트루아 조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80년 넘게 피 흘려 싸우던 두 나라가 한 지붕 아래, 아니, 한 왕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영웅 헨리 5세가 프랑스 국왕 샤를 6세의 사위가 되고 그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이 되는 이중군주제라는 파격적인 해법이었죠. 심지어 프랑스 왕세자 도팽 샤를은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당시 헨리 5세는 프랑스의 섭정으로 임명되었고 샤를 6세 사후 자신과 미래의 아들들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기로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완벽한 평화의 방정식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런 거대한 합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던 프랑스 국왕 샤를 6세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거둔 압도적인 승리. 여기에 프랑스 내부의 부르고뉴 공작과의 동맹까지 더해지면서 이 조약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심찬 약속된 평화는 마치 모래성처럼 단 2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1422년 조약의 핵심 인물이었던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2달 간격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핵심 플레이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권력은 순식간에 공백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었던 도팽 샤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는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했고 이 저항은 점차 프랑스 민족 저항의 상징으로 커져갔습니다. 조약 체결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참 허무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트루아 조약의 실패는 과연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평화를 위한 이런 식의 시도는 트루아 조약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2번의 중요한 조약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죠. 1359년의 런던 조약, 그리고 1360년의 브레티니 조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밑바닥에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되는 실패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트루아 조약이 왕조 통합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런던 조약과 브레티니 조약은 영토를 대가로 한 평화라는 모델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가 막대한 영토를 잉글랜드에 완전히 넘겨주는 대신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형태였어요. 당시 런던 조약은 아키텐, 노르망디, 앙주, 맨 등 프랑스 영토의 거의 절반을 할양하는 엄청난 내용이었고 이듬해 체결된 브레티니 조약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프랑스 영토의 약 3분의 1을 잉글랜드에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핵심은 땅을 줄 테니 왕이 될 생각은 접어라 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두 조약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푸아티에 전투의 그림자입니다.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 국왕 장 2세가 잉글랜드의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 적국의 포로가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런던 조약과 브레티니 조약은 바로 이 포로 상태에서 협상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약들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였다기보다는 처참한 군사적 패배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장이세의 몸값으로 300만 에큐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조건까지 붙었으니 사실상 프랑스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맺어진 조약. 과연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프랑스의 힘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자마자 이 조약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조약은 평화를 이루려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영토 분할 모델, 런던 브레티니였고 다른 하나는 왕조 통합 모델 트루아였죠. 런던과 브레티니 조약은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프랑스 영토의 주권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프랑스의 강력한 영토 회복 의지, 그리고 흑태자가 부과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지역적 반발, 그리고 조약 이행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죠. 반면에 트루아 조약은 이중 군주제를 통해 아예 왕조를 통합하려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5세와 샤를 6세라는 핵심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프랑스 계승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법적 정당성 부재, 그리고 프랑스 민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법이었지만 두 방식 모두 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조약의 실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 위에 세운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죠. 세 조약 모두 한쪽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했을 때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평화 조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항복 문서에 가까웠어요. 승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했고 패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약을 받아들인 거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간신히 지은 모래성이 폭풍이 잦아들면 무너지듯이 전세가 역전되자마자 패자는 언제든 이 조약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발렌티나 르젭스카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약들은 사실상 변화하는 전쟁의 운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죠. 두 번째 근본 원인은 바로 봉신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넘어가는 격동기에 이 조약들이 맺어졌다는 점입니다. 100년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영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잉글랜드인이다. 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집단적인 정체성이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프랑스 귀족과 백성들은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외국인 왕을 자신들의 진정한 군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이 영어를 금지하려 한다는 식의 선전을 활용하고 잉글랜드 궁정의 공식 언어를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등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약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근본 원인은 바로 법적 한계, 즉 왕은 왕국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특히 트루아 조약은 프랑스 왕위 계승의 근본 원칙인 왕위 계승 불가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국왕조차도 자신의 후계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프랑스 왕국의 근본법이었어요. 왕위 계승 순서는 신성 불가침이며 왕은 왕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샤를 6세가 자신의 아들을 폐하고 왕국을 외국 군주인 헨리 5세에게 넘겼으니 이는 원천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한 나라의 근본법을 어긴 조약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하겠죠. 마지막으로 적과의 동맹이라는 모순도 이 조약들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조약은 이전의 적들을
영원한 동맹으로 만들려 했어요. 특히 트로아 조약은 샤를 6세, 헨리 5세, 그리고 부르고뉴 공작이 공동으로 도팽 샤를과 평화를 맺을 수 없다고 명시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동맹은 공동의 적, 즉 도팽 샤를의 지지자들이나 부르고뉴파 같은 세력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어색한 팀워크처럼요. 공동의 위협이 사라지거나 동맹 내부의 이익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이 연합 세력의 기반은 함께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동맹은 진정한 신뢰 위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 번의 조약들은 과연 평화의 청사진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약들은 오히려 당시 백년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던 영토 주권과 왕위 계승권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한 거울에 가까웠습니다. 봉건 시대의 낡은 논리로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시대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지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본토를 거의 다 잃고 마지막까지 잉글랜드가 붙들고 있었던 칼레 지역처럼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백년 전쟁과 세 번의 실패한 평화 조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일시적 우위는 영속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조약은 그 힘의 균형이 변할 때 반드시 깨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상호 존중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에서만 비로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정당성이 없는 합의는 결국 저항을 부른다는 진리입니다. 법적, 도덕적,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평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조약이라도 내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외부의 합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백년 전쟁은 오히려 프랑스인과 잉글랜드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봉건 시대를 넘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싹튼 것이죠. Food for Thought, 백년 전쟁과 트루아의 역설. 1420년 프랑스의 트루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통합이 시도되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기로 한 트루아 조약입니다. 만약 이 조약이 실현되었다면 오늘날의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통합인가? 소멸인가? 트루아 조약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합법적 속박이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때로는 누군가의 굴복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수학, 백년 전쟁의 참혹한 희생 속에서 비로소 프랑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얻었고 근대적인 행정제도를 정립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수학처럼 역사의 진부는 왜 항상 피와 눈물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그 결실을 맺는 것일까요? 조약 뒤에 숨겨진 개인들, 헨리 5세의 야망, 샤를 7세의 절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민초들, 거대한 역사적 결정 조약이 내려질 때 그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희생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통찰의 포인트, 트로아 조약은 가장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저항인 민족주의를 잉태한 씨앗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소용돌이를 거치며 사람들은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누리는 국가라는 울타리와 행정적 혜택은 사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속박에 맞서 싸운 이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백년 전쟁 속
평화조약 이야기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훌륭한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는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